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6월부터 세금이 크게 늘고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서두르자 최근 부동산 하락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부동산을 위한 거시경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평 80억, 즉 평당 1억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평형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을 기록한 신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금과 공급계획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론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2026년까지 서울권 부동산의 하락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투자법에 의하면 모든 자산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년 4월에 부동산 4대 지표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주기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에, 즉 5대 자산에 모두 적용되는 그냥 기초적인 것이고요. 부동산만에 특화된 지표로서 악성 미분양, 전세가율,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작년 10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부동산까지 하나 추가하여 4대 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숙지가 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거시지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꾼은 탑다운 기술 투자자입니다. 모든 거시경제, 5대 자산, 금융 생태계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순환주기와 유동성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투자 지표입니다. 이처럼 순환주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주기는 시장에 대한 대응과 기대 효과에 대한 일정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야기꾼은 정의합니다. 주식은 미국 대통령 임기, 연준의 인디언 기후제, 경기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증설 등의 과잉 생산 등의 불일치로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공급 주기와 경기 일정에 대한 불일치로 순환주기는 발생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환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성적이라면 부동산 하락 추세 때는 공급을 늘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중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길게는 10년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결정한 시점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상승 추세 때는 공급을 줄여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과열을 막고 중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부동산 하락 추세 때는 건설 회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감소됩니다. 이 공급 감소는 추후 부동산 상승기 때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상승 추세 때는 건설 회사들의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를 하고 이 공급 증가는 나중에 부동산 하락 추세 때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역시 냅니다. 이렇게 일정 불일치에 의해서 부침과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이러한 등락폭이 강화되면서 순환주기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부동산은 주택 공급과 실제 기대 효과의 일정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주식은 기업의 생산 능력이 과잉이 되거나 쇼티지가 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정책 입안자가 기대한 가격 효과와 반대로 일어나서 순환주의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부동산 역시 이렇게 순환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1기는 1982년부터 1990년, 2기는 1999년부터 2009년, 3기는 2014년에 출발을 하였고 현재 2026년 전후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꾼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순환주기는 그래서 10년 전후에 대세 상승을 보이며 코스피보다 긴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의 봄 국면부터 한국 부동산은 상승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특히 부동산 하락은 주식 하락보다 늦기 때문에 주식의 하락 추세와 유동성의 감소 상황을 보고 나서 움직여도 될 정도로 부동산은 매우 대처가 용이한 자산입니다. 이런 한국의 부동산은 지역별로도 순환주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한꺼번에 한 지역에 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매매가 상승은 강남 재건축 또는 재건설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 신축, 그 다음에 분당, 판교, 과천, 마용성 등으로 옮겨가고 강보로 갔다가 경기도, 인천으로 가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순환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서울권으로 회귀를 하면서 대세 상승 한 번에 이러한 순환주기 두 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M1과 M2 비중으로 유동성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M2는 M1 본원 통화가 통화 승수로 확대되어 MMF나 2년 정기 예금, 정기 적금으로 그리고 관련 금융상품으로 확장되는 통화 개념을 말합니다. M2 대비 M1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예금, 적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M1, M2 비중은 2019년 하반기부터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지금 실적 장세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아직도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실적 장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동성의 증가가 최소한 정체를 하거나 감소하는 수준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차별화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통상 실적 장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 장세라고 판단하는 의견에는 이야기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국내 유동성과 해외 유동성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유동성은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국내 유동성은 금리와 자산 간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2019년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미국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는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유동성은 저금리가 있고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현재 부동산 자금의 일부가 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와 달러 약세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악성 미분양입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를 보면 지금 현재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하락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국 아파트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서울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은 지방과 서울권이 동시에 상승을 하는 굉장히 과열된 장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의 미분양이 겨우 88호밖에 안 되고 국내 3위인 인구 300만 인천의 미분양 수가 겨우 142호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부동산 하락이 나올 수가 없지요. 지방과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환주기에 의해서 지방과 서울권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먼저 서울권에서 강남 재건축에서 치사간 것이 강북과 경기도를 거쳐 지방으로 매기가 순환하고 다시 서울권으로 돌아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2014년에서 18년에는 서울권 위주로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은 악성 미분양이 감소를 하였으나 지방은 증가한 것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에는
둘 다 악성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지방과 서울권 모두 상승하는 과열장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2기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두 번의 순환주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지방이 점차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침체에 머물자 서울이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오르자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서울이 침체권으로 가고, 그 이후에 지방이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상승하는 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순환주기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과정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미분양이 증가하는 자리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서울권에서 발생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악성 미분양이 발생한 이후 1년 정도 이후부터 가격 침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6년 전후로 서울권의 부동산이 좋지 않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서울권 부동산 하락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꾼이 강의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유튜브에 처음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이 1차 증가를 하고 유동성이 감소를 하며 미분양 2차 증가가 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 2기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권이 상승을 하다가 미분양이 1차 증가를 한 시점은 2003년입니다. 2003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가벼운 침체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서울권은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2006년경에 유동성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2차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2007년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한번 겪은 이후에 서울권 부동산은 2010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세트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 지방은 이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미분양이 2003년 증가하기 전까지 서울권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지방이 침체가 됐고, 미분양 증가로 서울권이 침체했을 때 지방이 반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분양이 2차 증가한 2007년까지 서울권의 차별적인 상승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지방이 침체였죠. 그러나 2010년 서울권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 이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방이 차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부동산 3기에서는 미분양 1차 증가도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유동성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작년 10월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천정근서에서는 부동산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전세가율이 바닥을 지난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가가 천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여 천정 근처에 오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과 서울권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현재 서울 전세가율은 61.2%입니다. 잠시 반짝 상승을 했으나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2기 때 전세가율의 바닥권은 38 정도였기 때문에 40 전후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다음은 신도시 공급 물량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부터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권과 경기도 역시 2021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의 상승이 전망되는데 공급마저 급감하고 있으니 부동산이 하락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울권은 서울 내 자체적인 도심 개발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인근의 대규모 신도시가 공급되어야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8년, 2019년, 2020년은 서울권 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역대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의 대규모 주택 공급만이 서울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이제 순환주기와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는 1기 신도시 발표가 1988년에 있었고 부실모래까지 쓰면서 4년 만에 속성으로 공급을 하였고 1991년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 하락세가 시작됐습니다. 2기 신도시는 이제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01년 판교, 2004년 광교, 2006년 위례가 있었습니다. 판교 공급은 8년이 걸렸으며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 서울권 부동산의 하락 추세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201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정부가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감안하면 2026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이 대규모 신도시가 서울권 부동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서울권의 주택 공급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 발전 때문인데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국에서 땅 면적으로 치면 12%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지금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이죠. 2031년이 되면 이 비율은 51%가 넘어가게 됩니다. 2029년부터 인구의 감소가 전망이 되는데 지방은 인구 감소의 폭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권 부동산의 가격 안정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을 마냥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악성 미분양, 전세가율, 대규모 신도시 공급 모든 지표가 부동산 하락은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2026년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부동산 정점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보고 통상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은 1, 2년의 시차를 두고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자금, 특히 달러와 금리의 정책이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실제 부동산 1기 때는 미국의 부동산 붕괴가 1990년에 있었고 한국 부동산 1기는 1991년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1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2기 때는 미국 부동산은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부동산이 붕괴였으나 한국은 부동산 2기에서 2010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2년의 시차가 있었죠. 이번 부동산 3기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부동산의 과열 상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11.2% 상승을 하였고 이것은 2006년 이래 최대입니다.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부동산 상승률이 최대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지난 20년간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캐나다가 많이 올랐으며 지난 10년간 터키,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등의 부동산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은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거의 꼴찌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만 비교하면 밑에서 한 3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부동산 상승률은 전 세계 표준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동산 상승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낮은 공급 물량과 코로나19 사태로 제로금리와 양적
질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모기지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택 건축 허가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감한 공급을 급작스럽게 다시 채우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스, 즉 주택담보 신용대출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한국의 부동산 위기고 미국은 여기까지 부동산 버블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절반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중반부터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점차 버블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자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대출 태도가 매우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만에 15년 만에 지금 최대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태도가 바뀐 이유는 미국의 주요 도시의 중소기업의 폐업률이 현재 24%에서 4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실제 20% 정도의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에도 전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C2 강의에서 수강생들께 말씀드린 내용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은 당분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나 다음 기준금리 인상이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부동산 버블 때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미국 부동산의 정점은 2006년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붕괴가 시작돼 2008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5년에 금리 인상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양적 질적 완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집행되어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상승 추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으로 전망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고점이 2024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미국 증시의 소공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달러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 부동산도 2026년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의 순환 주기는 17년 전후를 따르고 있습니다. 1990년, 2007년 이렇게 진행되었으며 17년 정도 이후면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의 미국 부동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직 3년 이상 미래의 시나리오지만 이야기꾼이 미국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 부동산에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의 소공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달러와 금리 등 거시경제의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미국 부동산을 통해서 재검증,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이 4대 지표를 통해서 서울 부동산은 2026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순환주기와 유동성이라는 기초 하에서 악성 미분양, 전세가율, 신도시 대량 공급,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추이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거시경제는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부동산 하락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야기꾼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냉철한 시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